예, 퀴즈남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가장 핫한 뜨거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북한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정은 전 북한군 장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반미, 미국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에 미사일 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반미 결의대회, 이번에는 황병석까지 권력 서열에 있는 노위분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반미 장병 결의대회, 군인들만 하는 거죠, 일단? 장병이면 군인들만 한 건데요. 네. 이것이 군인들만의 해결이 아니라 지금 군인들만 한 것을 조금 방송으로 조금 두각해서 좀 띄워가지고 홍보를 했지만 전국에서 다 합니다. 각 도 시군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한다면 각 도 시군에서 그 결의 걸기 대회는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럼 결의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미군 때려잡자 하고 따라하고 이런 겁니까?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다. 예. 남조선 결의도당은 우리 하나는 일구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이러면서 구호를 부르면 다 함께 구호를 부리고 여기에서 성토회 같은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역사 흐름 6.25 전쟁부터 해서 그들이 침략은 이렇게 계속되었으며 100년 전부터 계속되었다. 이런 얘기를 거기에서 성토처럼 이렇게 하면 다시 주민들은 미제 침략자를 때려봅시다. 다 함께 때려봅시다. 하고 이러는 그런 큰 성토회 골기 결의대회인 거죠. 아니, 그렇게 하면 참석자들이 정말 남한과 미군은 때려 죽일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좀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들 수밖에 없고, 이틀 전인가 김정은이 그 황해남도 신천군에 있는 그 박물관을 가져놨습니까? 예.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반제 반미 가장 미국을 증오하는 그 상징이 바로 그 신천 박물관입니다. 예. 아마 1, 2년 전에도 갔는데 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병들이 결의되어가 있고, 이제 내일 모레 27일 날에는 휴전협정 그 날 아닙니까? 근데 예. 북한은 그것을 이제 소위 전승기념일이라고 해서 크게 하는데, 그때는 아마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크게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장병, 군인들을 동원한 이런 결의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크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작 미국은 지금 북한이 어떤 행사를 하든 반미를 아무리 외치고 성명서를 맨날 발표를 해도 그렇죠. 크게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무시 전략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예. 그건 상투적인 것이고 매하는 것이고, 북한의 어떤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거나 협박이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이게 자국 그 자체 내 인민들에게 외부에 무서운 적이 있다, 이런 이제 공포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행사를 자꾸 해야만 된다는 거죠. 예. 네. 여기에서 솔직히 이 신천박물관 이 문제도 북한 자체는 신천박물관 그 선전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과 학생들, 군인들에게 미제 침략자로 등장했으며, 남조선 한국이 왜 괴뢰 도당 불구대천의 원수로 등장한 계기가 6.25 전쟁도 있지만 기본은 신천박물관입니다. 그들이 미국이라는 자체가 미국이 아니라 미제 승냥이가 돼버린 것도 바로 신천박물관의 그 역사 교훈으로 북한 주민들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여기 한국 와서 지금 통일교육도 많이 다니고 있고, 학생들, 교직원들과 학부형들 이런 교육을 할 때도 제가 신천박물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도대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듣고면 전 정말로 놀라워요. 왜 놀라우면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통일을 계속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 학생들은 어려서 그걸 다 배웠습니다. 전쟁 너네가 이렇게 하지 않냐, 너네는 신천박물관 죄도 지르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남한 학생들은 교육을 못 받았으면 그런가? 이렇게 따라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 문제에도 솔직히 이 문제를 방송을 통해서라도 좋지만 통일 교육 자체가 6.25 역사 교육 자체가 정말로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천박물관에 대한 이 문제를 북한에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 북한 어린이들이 신천박물관을 한번 다녀오면 그 다음부터 미국을 승냥이로 보는 승냥이로 보는 거죠.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승냥이가 뭔가요? 승냥이, 늑대, 산에 승냥이. 1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1위는 사람도 잡아먹고 동물도 그렇죠. 잡아먹는 육식동물인데, 6.25 때 이제 미군이 그 신천을 지나가면서 어머니들, 어린이들 다 몇백 명씩 불태워 죽였다, 이런 건데, 사실은 미군은 평양을 빨리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 1사단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 죽일 사이도 없었고 사람 죽일 이유도 없었고 자체
내에 어떤 좌우 대립, 뭐 종교 대립 이걸로 자체 내로 이제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미군이 한 걸로 북한이 이제 조작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가 이제 연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란이 핵을 포기했습니다. 미국 네. 서방과 핵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핵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나라는 거의 북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북한이 압박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북한도 뭔가 예.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리비아 모델, 또 이자 지적하신 이란 모델, 이거 보면 뭐 핵을 포기할 경우 뭔가 다 혜택이 차려졌거든요. 근데 북한으로서 과연 김정은으로서 어떤 이데올로기 두루마기를 벗어 던지고 모든 무장 해제를 하면서 핵을 포기할지, 그러니까 그 경제적 대가 하나만으로 네. 그걸 등가 교환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리가 의문이 들지만 아마 지금 그 이란 모델을 보면서 김정은도 핵을 포기할까 말까 고민은 좀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북한은 지금 계속 반미를 외치고 있고 또 이란은 핵을 지금 포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어떤 행동이라도 좀 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동창리에 이 중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한번 이런 보시죠. 보도가 여기 보면 있었어요. 지난해까지 있던 게 동창리 발사대 50m였습니다. 네. 50m로 최대한 은하 3호 같은 경우에 한 8,000km 정도 보냈는데 지금 그걸 17m 저 정축을 해서 저게 저 형태로라면 거의 1만 km 미국까지 갈 수 있다. 그렇죠.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당신들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면 우리도 쏠 수 있다. 이게 미국에 대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핵 포기는 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저걸 이제 ICBM을 얹혀서 1만 킬로미터 딱 로스앤젤레스까지 미국 LA까지. 예,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김정은이 또 지난 봄에는 자기 그 관저에서 400m 떨어진 데다가 저런 위성 종합 지휘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걸 이제 발사할 때 그 스위치를 그 자기 집 근처에서 누르겠다. 이게 이제 시점이 9월 9일이 될지 10월 10일이 될지 또 8.15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자꾸 협박하는 건 진짜로 협박으로 가겠다는 건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이란처럼 뭐 좀 대가를 주면 우리도 한번 포기해 볼 걸 고민해 보겠다는 건지 어쨌든 그 속내는 우리가 아직은 좀 판단하는 저 영상은 지금 북한 영상이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성능이 좋은 은하 3호 같은 이런 무기체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모습인데 과시하는 이제 선전 자료. 저 말로만 보면 이란처럼 핵 포기 우린 절대 안 한다. 이런 메시지로 봐야겠죠. 네, 그런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워낙 요만한 일을 이렇게 과상 뻥치기 하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은하산모 하나 가지고 일단 발사는 했을지라도 지금 새로 증축된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경우는 실제 저 기능이 있는 걸 저렇게 장착을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북 협박의 핵 위협으로 해서 핵에 대한 공포성을 줌으로써 세계가 북한 이젠 제발 진정하고 우리가 뭘 풀어주겠다 이걸 원하는지 그에 대한 진가는 실제 발사돼야 그것을 증명하는 거지 북한이 저렇게 발사대를 높이 올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렇네요. 미흡하지 예. 않냐 저는 그렇게 그거 생각합니다. 한번 네. 북한 컴퓨터 그래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북한이 지금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우리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요. 이제 가장 가까이 가는 게 KN-52 이런 쪽이고, 그다음 스커드 미사일의 그 노동 미사일은 좀 멀리 가죠. 그렇죠. 노동은 뭐 1200 내지 1300km. 일본 본토까지 감당할 수 있고, 그다음 무수단이 있고, 네. 대포동 1호, 2호인데 지금 은하 3호, 이걸 뭐 대포동의 개량형 은하 3호 정도면 ICBM.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렇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다가 미국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불비하게 떨어지는. 그렇죠. 근데 은하 3호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렇죠. 성공해서 뭐 거기서 음악도 보내고 그랬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고 어쨌든 예. 예,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제 문제는 저기에다 핵탄두를 장착하느냐, 네. 4차 핵실험을 해서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지 뭐 북한으로서 1만 킬로미터 날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연소 실험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뭐 그렇게 쏠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15가 될 수도 있고, 10월 또 10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쯤이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세요? 볼 때는 아마 9월과 10월 사이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베이징에 초청받은 날짜가 9월 3일입니다. 그렇죠. 시진핑의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그 전에 9월 3일 전에 쏘았다가는 뭐 베이징 가는 건 아예 꿈도 꾸지 말지만 그렇군요. 9월 3일이 지나서 갔다
돌아와서는 뭔가 이제 시진핑이 어떻게 자기를 접대해주고 인정해주면 또 안 쏠 수도 있겠지만 네. 거기 가서도 푸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돌아와서 뭔가 쏴서 나 살아있어 이런 걸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굳이 나 살아있어를 미사일로 쏘아서 해야 되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지금 9월, 10월 다가오는 이 가을은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괴벨스 김기남 다시 모습을 드러내. 괴벨스는 그 나치, 네. 독일 나치의 선전선동을 총책임지고 국민 생활을 사사치 이렇게 감시하던 인간인데 북한의 괴벨스가 김기남입니까? 네, 제가 볼 땐 뭐 틀림없는 북한의 괴벨스는 김기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미 66년도에 김정일이 이제 25살 났을 때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됐습니다. 그 당시 부장은 이제 2013년에 죽은 김국태의 김책의 아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쭉 김정을 세습을 이제 그 완전히 그 선전 쪽으로 홍보했고 뭐 구호나무 말하자면 예. 빨치산이 뭐 일제 때 북한 지역에 나와서 나무에다 글을 썼는데 그 30년 만에 그대로 보장돼 있다. 네. 이런 걸 만들어낸 사람. 거의 뭐 없네요. 예. 김일성의 배지 만들어내고 참 김일성, 김정일을 홍보하는데 그야말로 말하자면 독일의 그 말하자면 그 사람 밑에 괴벨스처럼 히틀러 밑에 괴벨스처럼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를 무너뜨린 장본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저는 그래도 봅니다. 뭐 심을 김씨 왕조 3대 세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선전선동을 통해서 네. 홍보를 이 사람이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광적인 히틀러의 광적인 체제가 장기간 유지됐듯이 북한에서 저런 3대 세습까지 온 건 이 사람의 머리, 그런 재빠른 머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김기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기록영화 선전물이 나오고 어떤 당대에 나오면 당중앙위원회 어느 동지 이러고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을 딱 기억하는 게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김영남이하고 하나는 김기남. 아, 무조건 김영남, 등장합니다. 김기남. 예. 무조건 그것도 N 앞쪽으로 무조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김기남이었어요. 그래서 김기남이란 사람은 수령당 체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어른 왼팔 예. 그 정도의 중요한 직책인 사람이구나. 이것만큼은 어려서부터 제가 인지를 했어요. 예. 그런데 김기남이 지금 원래는 김정은 체제에 올라서 사실 얼굴을 감췄다가 다시 드러냈잖아요. 예. 김여정이가 사실 올라섰잖아요. 그런데 김여정이 올라섰댔자 결국 김기남이 하던 그 방식대로 뭔가는 다 틀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아직은 애숭이다. 그거를 네. 본인들이 인정하고 김여정이를 슬슬 기류하면서 김정은이 체제에 흔들린다는 것은 주민들 자체가 그만큼 흔들리고 영도 체계 자체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영도 체계는 수령이 하면 어느 시골의 농촌 당원까지도 똑같은 한 목소리 남겨서 그 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지금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의견이 이만큼 나와서 움직이고요. 그나마도 계속 구구구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니까 안에 주민들 자체가 지금 동료가 많이 흔들렸어요. 가장 큰 사례를 본다면 이번에 7월 8일 서거 행사 북한의 김일성이 죽은 날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그 서거 행사를 광범위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상당히 미약해졌습니다. 약해가겠다. 그런 예.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런 서거부터 시작해서 김정일이 탄생일, 김일성이 뭐 탄생일, 그들이 말하는 탄생일 이런 것부터 행사들이 하나하나 오는 게 이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약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거기서 의문을 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판이냐? 이 나라가 예. 뒤집어지냐? 그러니까 그게 영도 체계 위에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무너지냐? 왜 빨리 망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속마음이 그런 질문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급한 수습 대책으로 지금 다시 내세운 게 김기남이가 아니겠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내부가 좀 뒤숭숭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김기남 같은 경우에는 4월 이후로 모습을 좀 감췄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은퇴설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아니나 다를까 북한 고위급 만명설이 나오고요. 또 예. 탈북설이 나오고 예. 또 헌영철도 처형이 되고 처형되고. 굉장히 뒤숭숭했어요. 이게 이 김기남의 부재 때문이었던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기남이 일종의 구원투수로 네. 김여정의 구원투수로 다시 잠시 등장했다. 이런 근데 쭉 김기남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은 66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강등되거나 혁명화를 간 적이 없습니다. 장성택이 뭐 최용해 다 혁명화 다녀오고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석 달 동안 모습을 잘 안 나타내고 어떤 때는 주석단 밑에 부부장급에 앉아있고 김여정만 부각됐는데 이것은 역시 지난해 4월에 이제 최용해가 붙들려 가서 국가 그 안전보위부에 가서 한 달 동안 매를 맞고 다리 쫄르꼬리면 다녔는데 이 사람도 뭔가 불려가서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무 뭔가 김정은, 김여정을 얕잡아 보고 함부로 발언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뭔가 강등과 근신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네. 저 사람이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 각 지역에 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우는데 원래 동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세우느냐.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쌍상을 세우는 겁니다. 배지에 쌍상이 있듯이 지역에도 쌍상을 세우는 게 저 사람이 추진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요동치는 그 권력 내부와 저 사람의 최근에 3개월간의 근신도 뭔가 감춰진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그건 후에 아마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린 지도자 때문에 굉장히 뒤숭숭한 북한 사회입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도 이 소식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북한 방송, 북한 조선중앙TV인가요? 네. 북한 네. 방송의 한국TV, LGTV입니다. 뭐 이 상호를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TV가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보통은 원래 한국 상표는 떼고 나오든지 할 텐데 한국 브랜드가 북한 TV에 그대로 나왔다. 예. 북한 주민은 LG가 일본이나 미국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노출시킨 겁니까? 글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을 통해 들이가다 보니까 예. 어쨌든 북한 사람들이 뭐 소니니 뭐 오래된 몇십 년 된 건 알지만 이제 우리 한국 TV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외국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당국에서 네, 지금 나가는 화면에 바로 LG라는 저 상호가 바로 그러네요. LG라고 예. 그걸 떼기를 당국은 요구하지만 네. 북한 사람들은 또 상품에 용어자가 붙어 있으면은 상당히 그 사람들도 네. 명품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떤 허점이 작용했다. 뭐 당적으로는 못 달게 돼 있지만 이제 뭐 좋은 거까지 일일이 이제 단속할 만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도 허술한 면이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은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남조선인 걸 일반 주민들은 정말 잘 몰라요. 정말로 대남 이런 문제에 연결이 된 사람들, 그리고 해외 쪽에 다니는 사람들, 국경 연선에 사는 사람들,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나 알지 정말로 일반 주민들은 남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에서 보낸 원어물자, 대한접십자 물자가 들어왔을 때 대한접십자가 접십자란 말이 붙었으니까 그것이 유엔인 줄 알아요. 그러면 유엔의 주체도 기본은 미국이 그걸 많이 관할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유엔 안에는 미국이란 나라는 승량이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분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 이게 영사관 같은데 먼저 탈북할 직행으로 탈북해서 중국을 걸쳐서 오겠지만 중국에서 살지 않고 바로 넘어온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한민국하고 한국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남조선만 가겠다고 고집을 쓰면 영사관 분들하고 이게 마찰이 생겨요. 남조선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한국이라고 하면 그 말을 알아 못하는 탈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것을 아무리 방송에 저렇게 나간다 해도 LG 자체가 영어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외국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북한이 네, 그렇게 그렇겠네요. 침략이라고 예. 말하는 남조선의 제품일 줄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저렇게 한국 제품을 쓸 수 있나요? 북한에서? 저는 그게 더 놀라웠던 월락이 고위층 평양에서 지금 예. 쿠쿠밥솥 이거 쓰지 않는 간부는 사람 측에 못 낀다는 거 아닙니까? 쿠쿠밥솥도 우리나라 건데.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 맞아요. 건데 이제 밥도 맛있게 되고 거기서 뭐 메시지도 나오고 하니까 평양의 고위 간부 부인들은 그거 가지고 그걸 자랑거리로 생각한단 예, 말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 뭐 텔레비전이나 그다음에 무슨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브랜드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걸 뭐 정보 당국이나 공안기관에 나서 통제했지만 이제는 뭐 그 사람들부터가 쓰는 데다가 이제 굳이 저걸 통제할 필요 있냐 이러다 보니까 좀 느슨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상품이 북한을 뭔가 좀 경제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것도 왜곡으로 전달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한국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제품이라고 사기를 쳐서 이게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쿠쿠밥솥도 저게 말하는 밥솥으로 하지만 이게 실제 한국 상품인 거는 저들이 판매를 하면서는 다 공용이 되지만 장사꾼들이나 이렇게 그 앞에서 판매할 때는 이게 중국산 치고는 좋은 제품이라고 말하는 밥솥 이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말하는 밥솥은 한국 건데
이러고선 사가는 그런 분야도 있어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말은 못하지만 한국 거다라는 걸 한국 안다는 거라는 게 거죠. 이미 되고 이미 옷 상품이 2000년대 제일 먼저 한류 열풍이 불면서 옷 상품에도 중국산 옷인 이미 밀렸고 한국산 옷이 나섰는데 거기에다 한국 제품 상표들을 가위로 다 자르니까 보안원들이 이제는 가위 자른 자리를 검색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가위 자른 자리에다 그 상표를 반월로 뜯어서 다시 중국 상표를 가짜로 붙여요. 근데 중국 옷하고 한국 옷을 딱 넣게 되면 바로 티가 나요.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 옷은 예. 재질이 벌써 다르고 한국 옷은 디자인 자체가 벌써 달라요. 천 재질하고 디자인이. 근데 이게 그걸 보고 예. 사람들은 아 이건 한국 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유통이 되는 거죠. 네. 제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염색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개방적인 풍조가 많고 뭐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사실인지 알지 모르겠고 뭐 김정은이 북한 고려한국 승무원들 뭐 패션이 좀 더 뭐 짧은 치마 타이트하게 입어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정도로 김정은 이후에 뭔가 좀 개방적인 풍조가 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뭐 모란봉 악단의 치마에서 보듯이 그게 이제 모란봉 악단 그다음에 스튜어디스로 이제 자꾸 확산되고 그러니까 또 너도 나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 젊은이들의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공군의 그 스튜어디스들은 그렇게 뭔가 좀 특권을 누리고 앞서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미인인데요. 예, 보니까. 저 예. 이설주의 아버지가 원래 이제 그 공군에서 김정은의 이제 김정일의 전용 비행사 말하자면 코드원 말하자면 에어포스 원을 예. 조종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다 이제 김정은이가 결혼하면서 그 자기 장인을 이제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의 공군 담당 부부장으로 출세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공군 북한의 지금 민항은 92년부터 조선 민항이 고려항공으로 바뀌면서 공군 소속으로 넘어와서 공군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영향과 이설주의 입김이 공군에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정은이가 해외 그 국제 공항을 평양 국제 공항을 그 건설해놓은 그 상품에다도 해외 명품들로 들어 태우라 위에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점에 일반 주민들이 서민들이 생활하는 장마당에는 무슨 지시가 내려준 줄 알아요? 국산품 장려 운동을 국산품 장려 불러였습니다. 운동. 결국 저들은 저게 승무원들이 저 패션은 세계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서 뭔가는 우리도 뒤지지 않는 한 나라라는 그걸 부각하기 위해서 저들을 홍보용으로 하자니까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들을 한 거고 저것이 주민들한테 다 영향 가기에는 너무나도 아직은 미흡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승무원들 보니까 참 매우 일인데 예,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1960년대에 머문 북주민들의 생활인데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영국의 사진 작가가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 시골의 평범한 가정에서 사진을 네. 찍는데 북한 당국이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네. 이게 이제 미장원인데 북한 미장원. 그렇죠. 평양에 있는 미장원인데 예. 거기서 파마를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함경도에 가서 찍은 한 가정집에 네. 시골집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예. 여러 가지 북한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완전- 지금 같이 전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다른 작품들이고요. 네, 역시 북한의 동상이 찍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다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매일 네, 저렇게 저거 하나요? 다 같이 할 때 안 하면 저 반역자입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저 단독으로 수영복도 걸려요. 나오는데 저 내용들이 왜 70년대, 1970년대, 60년대하고 비슷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땡땡이 수영복 되게 오랜만에 땡땡이 수영복. 보고. 근데 예, 유행은 또 이거 그러니까. 자체가 너무나도 네, 그들이 선전을 해놓은 것만 찍었어요. 기껏해야. 그래도 근데 지금 그 영국 작가에 가면 평양에 있는 부유층 집을 가라고 했는데 네. 자기가 비교적 시골 마을로 가겠다고 했는데 갔다. 근데 저 모습조차도 아주 서민의 모습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것도 예. 분명히 서민의 모습은 진짜 서민의 모습은 그 인터넷에 아마 그 검색을 해봐도 나옵니다. 실제 달구지 위에 사람들이 앉아서 가는 거, 자동차 트럭에 목탄 연기가 막 나는 사람들 그 마지막 뒤에 트럭까지 다 매달려 가는 거, 달리는 열차 위에 지붕 꼭대기 창문에 함질라 그 밑에 예. 승강기에까지 사람들이 매달려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북한의 모습이거든요. 북한의 모습이다. 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공부 가르치는 모습도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왜 할아버지가 뭐 손주들 공부를 많이 봐주나 보죠? 뭐 이제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뭐 가정교사 쓸 형편은 못 되고 예. 좀 도시나 이런 데는 뭐 개인교사, 가정교사 쓰고 이렇게 돈을 주고 하지만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도 애들이라도 손주들이라도 가르쳐 줘야 저 아들 며느리한테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 먹으니까 이제 손주를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가르치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뭐 애들 정서에는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또 북한에서 여름철에 가장 최고로 치는 보양식이라고 하면 바로 개고기.
북한 말로는 단고기인데요. 이 단고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요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북한 TV에서 방영된 거 보니까 뭐 뒷다리찜 이런 것도 있고 내장으로 만든 윗찜 이런 것도 있고 네. 보면 단고기 순대도 있고요. 예, 그리고 단고기 간을 볶은 간볶음도 있고, 아, 예, 네. 좀 아, 그거 못 드셔봐서 그렇지만 그 간이 최대의 보약이고요. 예. 그 간만 따로 이렇게 접시를 해가지고 그거는 특별히 제일 비싼 값을 받아요. 아, 간. 예, 네, 돼지간. 간. 예. 아, 돼지간이 아니라 개간이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개간이라던가 뭐 콩팥이라던가 심장이라던가 이런 부위는 특별한 그 부위별로 가격을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단고기 국물이라도 발산등에 떨어져야 삼복더위를 견딜 수 있다는 북한의 또 유래가 있는데요. 단고기 국집은 평양이나 청진시 이런 직할 도시들에는 그렇게 단고기 국집으로 돼 있지만 여느 시골 농촌집에 가게 되면 시골 같은데 이런 탄강이라든가 이런 구석진 곳에 가게 되면 게장국집이라고 돼 있어요. 게장국집, 예. 그 발음 네. 그대로.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 게를 어떻게 무슨 뭐 식용게를 따로 어떻게 뭐 축사를 해서 뭐 기릅니까? 아니면은 직접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우리처럼 뭐 길러서 시장에 성남시장 뭐 팔듯이 파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기르거든요. 집에서요? 예, 복초를 이제 조준해서 그 작년에 사다가 이제 계속 키워서 복철되면 파는데 군부대 지휘관, 뭐 중대장, 대대장, 또 사회 직장 책임자, 이 복철에 자기 부대원들한테 또 직장의 책임자가 그 개고기 한번 해서 그야말로 보신탕 한 그릇 먹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보신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처럼 식당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어디 가서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들이 단위별로 해서 반드시 저걸 해야만 그 복을 잘 넘기는 걸로 그렇게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예, 뭐, 네, 집에서 요리를 이렇게 하기도 하나요? 그 집에서 할 때도 혼자는 안 하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추념하고 그것도 복초를 맞아서만 하지 뭐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함께 잡아먹을 그 개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 사람들이 계속 그 개 먹을 이런 뼈다귀라든가 이런 거를 올 때마다 얼른 먹고 우리 나중에 많이 먹게 살 팡팡 찌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국에 와서 그걸 애완으로 저거 할 때가 그것이 제일 이해 안 되는데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동네에서 이렇게 개가 뛰어가잖아요. 주인 없이 북한엔 개를 대문 밖에 내놓는 순간 저건 내 짐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군인들이 개가 뛴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기 뛴다 잡아라. 이것이 예. 군인들의 보호입니다. 아, 그래서 네. 짐승이 일단 대문 밖에 나가면 그건 내 집 짐승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군인들한테 바치는 그런 문화가. 집을 나서면 내 짐승이 아니다. 네, 예. 살아서 못 돌아온다. 너 죽으려고 대문 밖에 나가니? 이렇게 말해요. 아, 네. 북한에서도 단고기 말고도 다양한 이런 보양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당으로 협박하고 분당을 하거나 상당을 하는 정의당은 생존의 시간을 지나 정권 교체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의원, 취재원 합쳐서 무려 50여 명을 이끌고 오늘 미국으로 갔습니다. 본격적인 정당 외교에 돌입했는데요. 옆에서는 일부에서는 대권 행보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광폭 행보 네. 보이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와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또다시 발생한 최고위원 막말 논란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데다가 당의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호남에선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도 않은 유령 신당에 밀리고 정의당의 지지율 약진도 문재인 대표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상황, 이홍우 나대로 선생, 이진곤 경희대 개관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 김태원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토요일이고 하니까 비도 많이 오고 만화를 한번 우리 나들 선생님 만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최근에 야권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제일 보니까 마티스 보너파스 이 야당 완패 맞습니까?
그 수실험까지 다 했어요. 예, 전병헌 의원이 헛다리 짚은 건 맞습니까? 예.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예. 봅니다. 예, 보시죠. 그러고 이제 그런데도 우리 전병헌 최고위원은 보시죠. 예, 예. 마티즈 색깔 시위에서 야당이 완패했는데도 딴소리하는 강심장입니다. 우리 그대로 전병헌은. 이긴다. 예. 예.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최고위는 막말 풍년이다는 얘기입니다. 막말 풍년인데 막말 최고위 막말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막말 풍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용덕 최고위원이 그 유성희 최고위원한테 했던 얘기를 같이 합니다. CX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해. 그래서 이건 막말이라도 전이니까 전병헌 의원에게 예. 혹시 좀 과도하게 잘못 의혹을 제기해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사과부터 해라.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그 대표가 이번에 그 최고위원들의 그 일탈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도 하고 좀, 예. 좀 제대로 된 그 최고위원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두 분 다 그 뭐 그렇게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주성용 최고위원 때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한 얘기가 공갈 발언 그때 그 당시에 공갈, 예. 정말 그 단칼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뭐 과거에 단칼에 제지했어도 계속 나오는 말 못 말렸을 것 같은데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뭐 그쪽 분들이 친하시잖아요. 뭐, 예. 뭐 공갈에 뭐 세작에 뭐 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우리나라 요즘에 정치인들의 품격이라는 게 네. 과거보다 많이 이제 떨어져 있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삼김시대 이후에 이른바 이제 카리스마 있는 이른바 정치 지도자 내지는 또 한 계파를 이끄는 정치 수장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이제 없어지고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 요즘에 나오는 그 개그 프로그램에 그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개찐도찐이란 말이 있는데 예. 너나 나나 뭐 다 거기서 거기다 뭐 내가 존경할 만한 내가 따를 만한 계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개개인 300명 모두가 다 n분의 1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이 돼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막말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웃음을 주지만 어떤 면에서 이 웃음이 계속되면 굉장히 참담함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판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게 SNS라든지 온라인상의 네티즌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네티즌상에서 극렬하게 운동을 하는 좌파든 우파든 뭐 예. 일베든 아니면 어떤 바든 간에 이런 극렬한 좌우 편향의 극단적인 온라인상의 그 활동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 그런 식의 더 막말이나 더 선정적인 말을 하도록 강요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열광하고 또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휩싸이고 끌려다니다 보면 정상적인 수준의 보통의 침묵하는 절제되고 품격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이런 격조 있는 내용은 잘 안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네. 이거는 말하다가 나온 건데 이거는 SNS 그러니까 그런 거 익숙하다는 거죠. 네, 익숙하다는 어쨌든 그렇게 욕설까지 해서 파문을 일으킨 이용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어떤 해명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예. 그 해명이 좀 더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원래 정치하던 사람도 아니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말 끝에 XX 발이 입에 배어서 그렇지 욕을 한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X발은 욕 아닙니까? 아, 유채고위원한테 욕을 한 거 아니다. 네. 근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저런 상황일 때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이고 제가 말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끝날 텐데 나는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X발이 입에 뱄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그것도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 아닙니까? 제1야당 의석 130석을 가진 거대 정당의 최고 지도부를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그렇죠. 과거에 그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 계속 지금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전부 욕 잘하시는 분입니까? 그 자기가 옛날에 노동운동 동지를 저런 식으로 또 욕배는 저런 말씀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정치하던 사람 아닌데 지금은 정치하는 분 맞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든 지금 정치하시는 분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죠. 예, 근데 저렇게 오히려 우리 정치 수준을 저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온 세상에 망신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해놓고도 당당하게 저렇게 변명할 수 있었다는 게 놀랍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죠. 남자 같으면, 남자가 아니라 정치인 같으면, 미안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지 욕해놓고 욕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 아무튼 뭐, 네. 예.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최고위에서 계속 막말이 나오고 또 외부적으로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당 지지율이요. 일주일 만에 이 3%에서 7%로 갑자기 2배가 넘게 뛰었어요. 이런 거면 정말 이 새정치연합한테는 좀 정말 상황이 좋지 않지 지지율 않습니까? 아래쪽에 있는 서로 진보정의당 지지율 네. 나오고 있는데 3% 7%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생기지도 않는 신당 유령 야당한테도 반을 뒤지고 그리고 결국 끝이 보면 야권인 진보정의당으로부터도 지지를 잠식당하는 게 아니냐. 먼저 그거 물어보죠. 정의당, 진보정의당은 네. 통진당이랑은 다릅니다. 다르죠. 네. 건강한테 보면 진보인데 이쪽 사람들이 갑자기 3% 7%된 이유가 뭡니까? 심상정 대표가 돼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새누리당이나 새정년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예. 3%에서 7%로 오른 거기 때문에 새정년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제3당을 형성하고 있는 지지층 중에서 이제 정의당의 눈길이 쏘이면서 좀 올라갔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는 통진당이 정의당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통진당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해산돼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지지하는 이른바 이제 좌파나 진보의 어떤 사회주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유권자층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정의당의 전당대회도 하고 심상정 대표가 새로 뽑혔고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 재밌는 다이나믹스를 보여줬잖아요. 3명이 나와가지고 젊은이는 또 10몇 프로에 또 굉장히 약진을 했었고. 예, 저 나오고 있는 포옹도 하고. 네, 그죠? 심상정 예. 대표가 노회찬 대표가 또 역전극도 벌이고 해서 아마 그런 식의 좀 단기적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지지할 곳을 지금 잃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호남 지역에서는 생기지도 않은 신당의 지지율이 또 이 새정치연합보다 더 높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역시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하는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 2개의 기득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호 기득권이 있는 반면에 호남 기득권도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어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새정치연합을 바라보는 눈이 고울 수는 없겠죠. 아마 제가 생각하건데 호남 유권자들을 보는 눈은 지금 새정치연합의 당권을 쥐고 있는 친노 개파주의 때문에 많지 않을 거고 거기 계시고 있는 호남 의원들을 바라보는 눈도 저는 좋지도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친노 기득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당, 누가 그 신당에 합류할지도 모르고 그 신당에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 신당에 과연 생길지 뭐할지도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실체 없는 신당에 대한 어떤 지지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 진보정의당이 뭐 일시적인 효과라 하더라도 진보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같은 야권의 표를 잠식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총선에 이제 복잡한 전략을 또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통진당과의 연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이제는 선거에서 연대는 없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진보정의당이 7% 정도에서 한 10%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면 내년 총선에 수도권에서는 대개 5,000표에서 10,000표 차이 박빙으로 승부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정의당과의 연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연대를 예. 상상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 노래를 정도 제가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심상정 대표,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당이 다른 진보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곤욕스러운 문재인 대표께 불러드린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힘겹게 이기면서 이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제가 그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 힘내시라고 제가 정말로요? 그 김영철 씨가 부른 노래를 부르고 제가 이겼거든요. 아, 정말로요? 힘을 내라, 힘을 내요 슈퍼파워. 문 대표님 슈퍼파워. 힘내세요 우리 대표님. 우리 야당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저렇게 정말 앞에서 힘내라고 격려도 하고 하는 거는 저는 내년에 총선을 대비한 큰 전략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총선에 심상정 대표가 마지막 함까지 지고 있다가 마지막 함에서 이겨서 170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때는 야권 연대였습니다. 그 정의당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대표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약간 연대를 해야만이 다음 선거에 본인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바람이 담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통진당과는 당연히 다른 당이지만 네. 어쨌든 또 이게 뭐지 새정치민주연합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 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두 당이 또 연대를 하면 또 다시 정체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닌가요? 저희는 이제 궁금한 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몇 인사도 하고 인사라는 거 인사가 아니죠. 참배도 하고 네. 어쨌든 우클릭을 좀 경제정당, 유능한 경제정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진보정의당은 기존의 야권보다는 좀 좌쪽에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내년 총선에 가장 중요한 이제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는 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도권에서는 박빙으로 승부가 갈리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정년에서는 아니면 뭐 제3신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권이 연대해서 양가 구도로 1대1 구도로 새누리당과 붙어야만 승산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보면 내년 총선 전에는 지금 아직도 뭐 아무도 새정년이나 정의당이나 연대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현장에 들어가서 현실에 들어가 보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심상정 대표는 지난 통진당과 민주당과의 연대를 생각해 보면 수도권이나 호남에서 몇 석을 사실 양보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단일화 후보로 이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만약에 정의당 후보가 나오는 지역구에는 새정년 후보를 올리지 않는 거죠. 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야권의 단일 후보로 정의당 후보가 쓰고 새누리당 후보가 이제 1대1로 붙으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몇 개씩 이제 서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지금 전략을 짜는 거라면 만약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내년에 정의당과 야권 연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분명히 당에서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을 아니 겁니다. 하나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근본적 질문. 정말 이쪽에 있는 분, 저쪽에 있는 분, 가운데 있는 분 생각이 전혀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한 당처럼 연대를 하는 것이 민주정치 내지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선거 연대를 한다지 정당 간에 이거는 좀 명분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의원 내각제를 할 때는 왜냐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야 행정부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예. 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연립정부를 형성하는데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에서 이 정당들이 이렇게 선거에서 연립한다. 이거는 좀 이 제도 취지에서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전번에 해서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 이제 추억이 있거든. 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표로서는 확실하게 뭐냐면 연대만 확실하면 새누리당에 줄 걸 전부 우리가 갖고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몫을 얼마나 줘야 되는 것인지는 앞으로 정의당이 이제 이 뭐 여론조사 지지율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몫이 좀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과거 통진당 같이 어떤 이념적이라든지 대북 문제 특히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이제 훨씬 적잖아요. 왜냐하면 예. 심상정 대표나 뭐 노회찬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북한하고는 선을 긋고 있으니까 그렇죠. 극좌는 아니죠. 그래, 상식적이죠. 예, 그런 점에서 명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해서 위험 부담이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기에 또 문재인 대표로서는 뭐냐면 호남 신당이라든지 이런 거 등장할 것에 대비했을 때도 확실히 야권 연대라든지 이 매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아마도 시도를 할 겁니다. 또 하시는 또 연대를 하는 이 교수님 말씀 예. 중에 좀 죄송한데 네. 제가 이제 정치학을 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오히려 내각 책임제나 의원 내각제에서는 야권 연대를 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다 다당제 구조로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각자의 정당들이 다당제 구조에서 또 대개 선거 구조에서 뽑는 방식이 우리와 같은 이 소선거 구제가 아니고 정당제 비례 명부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의 소수당이라도 자기 당의 후보를 내면 자기 당이 득표한 만큼의 또 의석을 차질 수가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야권 연대 잘 안 하고 다만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정부를 구성할 때 내각을 구성할 때는 연립 정부를 하지요. 당과 당이 서로 연립해가지고 장관직을 몇 개 나눠가지고 장관직을 연대합니다. 장관직을 국회의원 연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대통령제를 하면 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성상 우리나라와 같이 강관 중앙당 조직으로 이런 정당이 생기면 이게 대통령제하고 미스매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극단적인 정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당 체제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는 이렇게 중앙당이라는 거대한 권력기구를 이게 권력기구 아니거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자기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저 선거에 연대를 하고 이런 것이 그 자체가 애초에 뭐냐면 과욕이고 모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요즘 이상한 동거가 많습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이 동거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네, 어쨌든 야당 얘기를 하면 늘 뜨거운데요. 이번에는 여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요, 당내 내홍을 수습을 하고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현역 의원들이랑 함께 방미를 했는데요. 이 방미라고 하면 무엇보다 이 대권 주자들이 많이 방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이회창 전 총재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대선 후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방미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고 있네요. 네, 예. 김무성 대표 스스로는 대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 스스로는 대권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방미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뭐 오늘 국회의원도 한 10명 넘고요. 네. 기자진 합쳐서 50명입니다. 대규모예요. 예, 차기 대통령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근데 대놓고 그 대권 행보 못하죠. 지금 대놓고 대권 행보하면 배신의 정치인데 그거 안 되겠습니까? 그 배신의 정치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대권 후보로 급에 있는 분들 다 방미를 하는 이유들이 우리나라 이제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 주자 경제하고 안보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의 답은 안에서 찾아도 되지만 안보의 답은 미국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안보 정책을 짜는 나라고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뭐 문재인 대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뭐 안철수 의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대선 주자급에 올라가 있는 의원들과 사람들 같은 정치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미국에 가서 한번 안보 현황, 한미동맹 같은 것들 VIP룸인가요? 예, 그 강화하는 인천공항의 저 되죠. 귀빈실이죠. 귀빈실 뭐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네요. 그런데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후보 때는 미국 왜 가야 되느냐? 미국 안 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말 안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니까 결국 가더라고. 가서는 또 뭐라고 하셨냐?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날 내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많이 깨달으셨나 보죠.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미국은 지금 김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특히 안보라든가 옛날에는 또 그때만 해도 옛날에는 경제적인 측면에는 미국 의존 일변도였으니까 미국에 가서 국제 무대 데뷔하는데 그때 성공적으로 데뷔를 해야 자기 지도자로서 아주 그 능력을 말하자면 자격을 쟁취하는 게 된 거죠. 예. 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 미국에 50명씩 데리고 가지만 김무성 대표의 대권 잠재적 능력은 본인이 좀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대권 능력이 갈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영상 하나 보시고요. 이 영상이 나올 당시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를 놓고 당이 극단적인 갈등을 빚을 때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네, 끝내.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퇴하는 게 있는데 사퇴 이유가 왜 상황이 사퇴.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약간의 저는 그런 돌파력은 확실히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난 5월에 인도 모디 총리가 방한을 했을 때 20분 정도 혼자 기다리다가 바람을 맞은 때가 있었죠. 예, 바람 맞았죠. 네,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은 바람 맞은 직후의 상황입니다. 보시죠. 만나야지 예의가 맞는 거지. 시간 없다고 문 앞에 있어서 같이 걸어가면서 뭐 이 조언을 하자는 그거는 예의가 안 맞지. 그래서 나 그건 못하겠다 거부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저 위기 극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김무성 대표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상황이 가장 곤욕스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이어 나온 세 가지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번째 영상 노건호 씨가 공격할 때도
전혀 무표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이 채널 A를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일방적인 김무성 대표 띄우기 같아요. 아, 사실은 아니고요. 예, 저 영상 3개가 뭐 다 그 정치인으로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영상입니다만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골고루 다 잘못한 것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풍모를 좀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건 평가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건 사실은 이제 여당의 대표로서 강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좀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도 제가 볼 때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또 나름대로 몇 가지 찾아보면 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같이 좀 띄워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문재인 대표 비판을 많이 하고 저도 문재인 대표의 지금 리더십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만 또 거기서도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같이 좀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방금 세 가지 영상에서는 저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영상 속에서 카리스마라든가 결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메시지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저도 메시지 그 말씀 아까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건호 씨가 저런 말을 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거기서 같이 막말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김태효 최고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대표로서, 당의 최고 대표로서 그 회의를 끝내는 것도 제가 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도 그런 건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컨대 유승희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막말 논란이 있을 때 그냥 듣고만 있고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끌을 때는 끊고 혼을 낼 때는 혼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혼낼 때는 혼내야 되고 참을 때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김무성 대표의 세 가지 영상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채널 A가 다음부터는 야당 대표도 좀 좋은 점을 찾아서 영상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 김무성 대표도 또 어떻게 생각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저분이 지금 살얼음을 걷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할 때는 오죽 마음속으로는 오죽 조심이 되겠냐. 왜냐하면 요즘 지금 와서 말이죠. 여기서 약간만 하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심 또 조심하는 거거든. 거기 가서 노건호 씨한테 그런 말을 듣고도 퇴연했다든지 물벼락을 맞고도 의연했다든지 돌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저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서 그래도 지금 조심조심 저게 바로 살얼음 걷는 기분으로 가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김 교수님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제가 그러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또 뭔가 또 이렇게 비판받을 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오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보시죠. 휴가 얘기인데요. 나 교수님께서 휴가는 이 메르스 때문에 지금 정부나 모든 쪽에서 휴가는 국내로 가자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 하면서 아들한테 물었더니 경포대나 해운대나 홍도 이렇게 얘기를 바닷가 쪽을 얘기를 했네요. 예, 그랬더니 텔레비 쪽에서 차 막히고 잠자리 불편하고 집 나가면 고생이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니까 방콕을 추천해요 하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방안에 콕 하는 방에만 콕. 작년에도 세월호 때문에 방콕이었고 취임 첫 해만 저도를 갔습니다. 그 저도가 여기 그 돼지가 누운 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자단을 다 같이 끌고 가서 그 막걸리도 마시고 하는데 그 밀주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 유경수 여사가 그 밀주에다 물을 안 보이는 데서 부어가지고 아주 약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일 좋아하는 회가 갈치회랍니다. 갈치회요? 거기서는 바로 잡아가지고 갈치는 나오면 치자 달린 생선은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쳐서 먹는 것 때문에 쭉 저도를 가시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저도의 추억 해가지고 이렇게 짝대기로 글도 쓰시고 했는데 좀 그 소비도 그렇고 우리 그 비서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휴가를 좀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들 이번에 보냈네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콕이란 말이 이제 방에 콕 박혀 있다는 뜻이고 요즘 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남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아주머니라는 뜻인데요. 동네에 남아있는 아주머니. 되게 이제 방콕과 동남아를 간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차가 막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복잡하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특히 이제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입니다만 가장 많이 이제
고쳤으면 해주는 그 고쳤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듣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휴가 때마저도 저렇게 관제에 계시면 네. 제가 볼 때 교수님 말씀에 관제로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그렇게라도 예. 짧게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한 이유가 자기가 가면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휴가를 못 간다. 그럴 수 네. 있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건 뭐 청와대 해명입니다. 믿거나 말거나고요. 안 가시면 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김성우 수석, 우병우 수석, 그 다음에 일명 한때 문고리라고 했던 정호성 비서관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휴가를 갑니다. 이거는 뭔가 좀 변한 겁니까? 유일하게 이병기 실장은 안 가시네요. 그러니까 저기 이 갈 사람은 좀 가라. 왜냐하면 자꾸 안 가니까 이런 말이 여러 말이 나오니까 예. 그 희생적으로 좀 가라. 내가 휴가 가도 내가 놀러 갔다 소리 안 할게. 이런 심정적인 서로 교감이 되죠. 이런 생각도 든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말이죠. 휴가는 그럼 어디가 가냐. 여기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저 사람들 이끌고 가셔가지고 막 그 3,000원짜리 이런 거 사지 말고요. 예. 10만 원짜리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부양에 좀 그렇게 하면 또 어제 재계 총수들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고도 좀 가서 많이 좀 사주십시오. 여름 휴가는 재래시장으로 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뭐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밑에 비서들 또 수석 비서관들은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오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갠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외출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